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는 요즘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혐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볼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홍성수 법학부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책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판을 언제 하셨죠? 지난달에 지난달. 했습니다. 예, 따끈따끈한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PD가 그 책을 막 탐독하고 있길래 네. 그게 뭐니?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직 사지는 못하고 네. 빌려서 봤는데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네. 지하철에서도 보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책은 언제부터 구상을 하시고 이 시기에 내게 된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이게 네. 2019년, 20년 네. 그 정도에 이제 가장 피크였고 네. 그때 이제 책을 원래 내려고 했었는데 사실 뭐 책이라는 게 이렇게 저자의 마음대로 막 쓰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참 타이밍을 놓쳤다가 뭐 지금 또 다시 이슈가 돼서 어떻게 뭐 나름대로 네. 시적절한 또 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책이 그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저 약간 움찔했어요. 네. 나도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 나는 뭔가 차별이라는 단어는 나랑은 상관없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 혹은 인식 중에는 상당히 차별이 있겠구나를 이제 책을 좀 읽으면서 느꼈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혐중 시위 또 네. 뭐 동성애 뭐 소수자 이민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네. 많아졌고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고 일단 교수님께서 정의하는 혐오란 네. 뭔가요? 뭐 이제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혐오는 누군가를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서 혐오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네. 또 뭐 성적 지향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일종의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네. 이유로 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또 배제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혐오라고 하고 차별이라고 했을 때는 이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네. 실제 어떤 불이익을 줬을 때 우리가 차별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제가 조금 전에 스스로 약간의 고백을 한 것처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잠깐 뭐 한 1, 2년 있을 때도 내가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식이나 뭐 말 이런 단어들이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느낀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였지. 그 옛날에 우리 그런 표현 썼었잖아요. 살색 뭐 이런 거. 그렇죠. 크레파스 살색. 살색이 어디 있어? 사람들마다 피부색이 다 다른데 이젠 그런 말 안 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확히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혐오에 기반한 발언이다. 인식이다.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을까요? 글쎄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뭘 많아서. 말씀드리기에는 네. 뭐 하겠지만 일단은 뭐 가장 이제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의로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제 우호적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우호적인 태도로 뭐 예를 들면 여성에게 좀 잘 대해주려고 한다거나 또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제 차별적인 언어가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상대방한테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이 고정관념화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또 여성에 대해서는 뭐 이제 예쁘다고 표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이제 상대방을 이제 칭찬한다고 성적으로 하는. 이제 대상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되게 고정관념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자리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러면 학교라면은 교사와 학생이다. 뭐 친구와 친구다, 뭐 선배와 후배다 이런 관계에서 그 관계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이미 어떤 성적 대상으로 또는 여성으로서 이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특정한 어떤 관념에 이제 갇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뭐 차별이다, 뭐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인식 자체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이제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너무 좀 심각한 이 혐중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노키즈존 예. 책에도 쓰셨어요. 노키즈존이라는 게 한 10여 년 전이었습니까? 어떤 카페에서 아이들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카페들이 좀 생겼잖아요. 식당 등등. 네. 이유는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의 손님들을 크게 방해한다. 가끔 저도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밥 먹는데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면 아 부모님들이 왜 제재하지 않지?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키즈존이 딱 생기니까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구나. 뭐 박수를 쳤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공통의 좀 그런 게 좀 있었구나. 네. 그런데 교수님은 그 노키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이제 대표적인 예고, 네. 시그널이고 이게 확장되면 지금 최근에 중국인 손님 받지 않습니다. 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노키즈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슈를 안고 있어서 그랬었죠. 뭐 이것만 가지고도 30분을 얘기할 수 맞아요. 있는 주제긴 네. 하지만요. 일단은 하나 이제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원래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좁은 의미의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이 드는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사적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차별이 금지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영업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왜 못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하나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장사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영업의 자유도 중요한 부분이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지만 다만 이제 어떤 사회적 차별을 낳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개인 사업장에서라고 할지라도 좀 공동체 일원으로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짚을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영업상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은 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이제 아이를 받지 않아야만 할 수 있는 영업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뭐 술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이가 이제 떠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만이 방법일까? 뭐 그렇게 볼 수 없다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지 아이와 아이 부모의 출입을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네. 이제 해법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노키존의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노키존이라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될 경우에 네. 이제 다른 형태로 네. 뭐 이미 나왔죠. 무슨 노아재존도 있고 아, 무슨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이든 잘 못 들어오게 예, 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마음 편하게 드나들었던 공간 자체가 자꾸 이렇게 특정한 집단만이 입장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이 집단은 배제되는 그런 형태로 되면 과연 이게 우리 사회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좀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글 중에 이런 차이도 있었어요. 사례를 드셨는데 노란 옷을 네. 입고 치킨집에 갔는데 네. 그 주인이 아 노란 옷은 출입 금지.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사례 히잡 이건 이제 네. 종교적인 거죠. 히잡을 입은 어떤 사람을 치킨집도 사장이 아 히잡은 안 돼 돌려보냈어. 어떤 게 차별일까? 네. 전 둘 다 차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첫 번째 노란 옷 입고 이제 출입 거부당한 사람은 그건 차별까지는 아니고 네. 두 번째는 분명한 차별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실 노란 옷을 입고 치킨집을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뭐 다른 치킨집을 가도 되는 것이고 네. 또 옷을 이제 갈아입어도 되는 것이고 노란 옷은 자기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바꿔 입을 수 있는. 아니 패션으로 중요해요. 예. 노란색이 자기 얼굴에 가장 잘 맞는다. 예를 들면 예. 이건 내가 그 양보할 수 없어. 뭐 네. 이럴 수도 있죠. 이 패션은. 근데 뭐 모든 치킨집이 그런 식의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제 다른 이제 선택의 여지들이 있다, 있기 어쨌든. 때문에 뭐 이제
뭐 치킨집 사장님이 좀 별난 분이라서 뭐 노란 옷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뭐 갖는다던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존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었던 것이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히잡 같이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복장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자기가 이거 벗어 던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이제 차별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킨집이 그런 영업을 한다면은 다른 가게에서도 그런 영업을 할 가능성이 사실 생기는 것이고 또 뭐 치킨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직장이라든가 학교에서 저렇게 그 히잡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대우를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치킨을 먹고 못 먹고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근본적으로, 차원에서 네. 이제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노란색 옷을 예를 들어 닭분장을 하고 치킨집에 갔어. 다 노란색이야. 주인이 그거 너무 혐오스럽다. 그거 안 네. 된다. 그거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차별이나 배제일 수 있지만 그게 만연한 건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다른 선택지, 다른 치킨집이 있지만 히잡 같은 경우는 배경 자체, 맥락 자체가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을 예, 예. 하시는 근데 거네요. 이제 뭐 그것도 책에는 그렇게 쓰진 않았습니다만 뭐 미래에 이제 뭐 노란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어떤 혐오가 확산이 돼가지고 그게 예를 뭐 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어떤 임의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영업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복장이나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적 지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예전에 보면 왜 뭐 첫 손님으로 여자는 안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 예. 저 아주 어렸을 때 그래도 도대체 그렇죠. 저건 무슨 얘기야? 예. 네, 뭐 안경 쓴 사람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은 정말 오래전에. 이제 조금 노란 옷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어, 부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아마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출입을 금지당했을 때 그런 느낌하고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첫 손님 거부를 당했을 때 느낌은 뭐 보통 그냥 이 차별 문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뭔가 다르다는. 제가 이게 멀리도 아니고 2001년인가였는데 제 친구가 직장 생활 그러니까 처음 할 때였어요. 네. 2000년, 2001년.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취재할 일이 있어서 어떤 지역 조금만 이제 가게 들어가서 뭐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첫 손님이 여자 손님이면 곤란하다면서 정말 쫓겨났다는 거. 그게 불과 2000년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했었는데 자기도 처음 듣는다고 네. 뭐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이제 끝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0년 현재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죠.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표현의 자유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얘기를 확장해 본다면 이 모든 게 지금 뭐 협중 표현이든 뭐 짱깨가 됐든 뭐가 됐든 일부에서 하는 이런 단어들이 다 혐오가 아니고 다 표현의 자유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야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가 지금 현재에도 절대적이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그렇죠. 이제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가 기밀을 또 유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에도 네.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니까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과연 이제 그 차별적인 표현이나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던 그 원리에 비춰봤을 때 어떤 예외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예훼손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예훼손과 비교했을 때 혐오 표현이 더 나쁜 거면 당연히 규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명예훼손보다는 이거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또 규제하는 게 어려운 거고 이렇게 어떤 기존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었던 것들과 좀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 뭐 따질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다른 거는 다 표현의 자유라면서 거의 절대반지처럼 네, 그렇죠. 인용하는 사람들 그 자체도 굉장히 이중잣대이긴 그렇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참 협중 시위가 뭐 지난해에서 뭐 올해 봤더니 뭐 14배 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느 한 구석에서 발생한 일은 결국은 확장돼서 다른 영역에서 이제 나도 한마디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노키즈존 그 사태부터 해서 얼마 전에 그 뭐 스스로 젊은 정치인을 자처했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과하다고 얘기하면서 장애인 단체 뭐 회장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고 실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대놓고 그렇게 장애인을 비판한 경우는
이 공론회장에서 그런 경우 처음이었죠. 특히 정치인에게는. 그러더니 최근에 그 국힘 박민영 대변인인가요? 네. 예. 자당의 그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명예훼손하는 명예훼손을 지금 고소를 했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거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요즘 더 심해지고 예.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뭔가 더 규범과 질서가 정착될 거라고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믿는데 전혀 반대 퇴행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좀 긍정적인 가치를 좀 제시를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뭐 제시를 하고 지지를 받고 네. 이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집단들을 공격하면서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금기를 건드렸다, 시원하게 건드렸다라는 네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일종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금기란 단어도 금기가 뭔가 이렇게 성역이 되고 그렇죠. 부패하고 힘 있는 권력,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는 거는 용감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걸 그렇죠. 느끼면서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풍자의 영역이 되는 거고 금기를 깬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지금 공격하는 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예. 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서 자기가 전혀 해가 없다라는 네. 걸 자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우리 사회를 어떤 지배하고 있는 또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를 공격하고 비판해도 모자를 판인데 엉뚱하게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집단들을 이제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일이기도 하고 또 부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뭐 장애인 할당제에 대해서 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뭐 장애인 할당제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라면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극히 일부죠. 예. 네.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 보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 국회의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한 분은 지역이고 네. 나머지 3분은 사실은 비례대표로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비례대표제에서 장애인 할당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국회의원이 뭐 1명, 뭐 2명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데 음. 뭐 장애인 인구가 5에서 10% 된다고 하는데 전혀 이거는 인구 비례에 맞지도 않고 장애인 대표성이 극도로 이제 떨어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당제 덕분에 그나마 사실 뭐 이거 정식 할당제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이제 정당에서 나름대로 이제 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명, 2명씩 거죠. 이제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금기를 깨는 일이고 용기 있는 일인가라고 하면 그건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의 퇴행을 대놓고 비판했던 사람이 하더라도 저거는 분명 비판받아야 할 얘기인데 정말 권력자 앞에서는 비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 그 이면에는 저 사람한테 저 자리에 앉았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심리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화제를 끌기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 달고 나가면 대표성 과다하다. 예, 왠지 클릭 한번 해보고 싶은. 근데 실상을 보면은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제목으로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어떤 자극적인 이슈. 근데 자극적인 이슈를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를 어떤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한다는 게 너무나 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혐중도 그렇고 그런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이 혐중에 대해서 뭐 다른 건 이제 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특히 혐중이야. 혐일도 아니야. 네. 왜 혐중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혐중 자체는 이제 오래된 것이긴 꽤 합니다. 됐죠. 뭐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예전에 뭐 청년 경찰이란 아, 범죄도시 이렇게 드라마, 개봉됐을 영화. 때도 이제 뭐 조선족 중국 동포에 음. 대한 뭐 혐오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 항의하는 이제 시위도 사실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혐중 정서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양상은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인들도 가세하고 또 혐중 집회 자체도 예전보다 건수가 많이 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실은 그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네. 혐중이 동원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동원됐다. 예.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담화를 할 때까지는 혐중에 대한 중국에 대한 발언이 일체 없었습니다. 네, 야당 정치인들 뭐 네. 반북 종북 예. 세력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혐중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은 첫 번째 처음부터. 담화문에서 언급을 했겠죠. 네. 근데 전혀 언급을 안 하다가 이게 사실은 비상계엄을 무슨 수로 정당화를 하겠습니까? 이제 논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중국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리인들도 갑자기 중국이 문제였다. 뭐 중국이 부정선거를 해서 어쩔 수 맞아요. 없이 이제 계엄을 했다는 것처럼 이제 하게 됐고. 그 헌재에서.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뭐 탄핵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이걸 지지하겠습니까? 뭐 헌법재판소까지도 이제 전원일치로 어쨌든 탄핵을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혐중이란 이슈를 계속 끌고 와서 자신들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명분들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뭐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그걸 막고 있죠. 네. 엄청나게 집회도 하고 작년 재작년 광화문 인근에서 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피켓 들고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 마치 나는 김치찌개를 반대한다는 것처럼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취향인 거고 개인의 선택인데 반대한다. 그게 영역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는 데다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창호 씨. 지난해 9월에 강의를 했는데 뭐 이거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혐중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혐오와 차별이 다 마찬가지인데 뭐 그걸 정말 반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계속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그쪽으로 이끌면 좋을 텐데 어떤 부정적인 그래서 저거에 반대한다. 뭐 중국에 반대한다.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로 이용되고 네. 있다. 네. 어찌됐든 그 교수님은 이제 법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 아직 통과 안 되고 있고 양부남 의원, 민주당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국가, 국민, 인종,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욕처벌법을 이제 개정하겠다고 형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지금 다양한 법안들 발의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특히 혐오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나치 관련해서 네. 발언하면 굉장히 중형에 처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이나 유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발언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사례들. 뭐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하고 미국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는 나라고 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네. 그런 식의 어떤 혐오 표현을 이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이제 근거법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략 그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징역형 뭐 이렇게 가는 네, 징역형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벌금형이 나오는 주로. 경우가 많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벌금형이건 징역형이건 간에 국가가 이것을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된 거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없거나 의지는 있는데 로비 때문에 못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혹시 관련해서 논의하실 뭐 기회 같은 거 여러 가지 포럼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많이 하시니까 어떤 좀 기회들이 있었습니까? 네, 정치적인 영역에서. 예,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었고 또 국회의원들도 사실 혐오나 차별이 문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이번에 뭐 혐중 시위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뭐 이제 형법 개정안 뭐 그 일종의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네네. 법도 발의가 이미 된 그런 상태고요. 네. 또 뭐 학교 앞에서는 혐오 시위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뭐 현수막을 규제한다거나 그렇죠. 또 집회 시위에서 일부 혐오 표현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들이 네. 지금 중구난방으로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좀 진작에 이 혐오와 차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제들을 좀 다듬어 놨으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치인들의 변명은 뭔가요? 사실은 뭐 이제 뭐 보수 개신교 쪽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바로는 물론 그 반대 세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네. 뭐 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잖아요. 뭐 지난번에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통과시킬 때 보면 경영계에서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게 이제 정치인데 아직 이 혐오나 차별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그 정도의 필요성, 그 정도의 중요성을 뭐 인식하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요즘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거 아닌가요? 여론만 네. 보더라도 정치인들은 충분히 동력이 그렇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요구하고 정치권의 어떤 대응이 이렇게까지 괴리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을까라고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싶을 정도로 네. 이제 혐오나 차별에 관한 인식 수준, 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수준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놀라울 굉장히 정도로 성숙했죠.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시민사회에서 노력해 왔던 게 뭐 허사는 아니었던 거죠. 나름대로 이제 역으로. 그런 식의 성과는 있었던 건데 네. 아직 이제 정치권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18년째 제자리 이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요. 아까 그 자막 좀 다시 보여주겠어요? 현수막 그 그림 좀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현수막을 전 시내를 이렇게 자주 네. 돌아다니니까 뭐 종로 혹은 여의도 뭐 이런데 자주 돌아다니는데 저렇게까지 문제적이고 와 보자마자 저게 뭐지? 라고 놀랄 만한 내용들은 거의 못 봤어요. 네. 최근에 특히 이제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이후에 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싶을 만큼 양으로 지금 승부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공통점들을 보면은 대개는 이제 그 어떤 허위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우리 정당은 이걸 하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이제 욕하고 비난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가 자꾸 이제 긍정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것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그 우리 사람들이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집단을 찍어가지고 공격하는 방식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동원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순간 굉장히 유행처럼 이제 번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저는 현수막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우리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런 현수막이나 뭐 집회 시위 같은 걸 다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곳곳에서 중구난방 지금 막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도 어떤 형식으로 발화될 때 우리가 금지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발언들을 다 규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죠. 네. 최소한 방송에서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집회 시위는 조금 곤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집회 시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학교 앞에서 하는 건 좀 문제다. 왜냐면 너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그렇죠. 피해를 주니까요. 네. 또는 뭐
광고라는 건 좀 상업적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꼭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공공의 어떤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인 거니까 광고의 형식으로 발화되는 건 좀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저 현수막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그냥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 원하지 찾아봐야 않은데. 되는 거고 응. 내가 안 보면 되는 건데 네네. 저 현수막 같은 경우 지나다니다가 그냥 봐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좀 그거야말로 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 좀 부탁드리겠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정치는 여론을 공론화하는 곳이지 여론을 그냥 니네 이런 여론이 있어 받아서 이거 그냥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데 지금 일부 좀 비겁하게 정치적 부담을 안 지으려고 여론이 이래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발이라도 한 발 앞서가서 이게 지금 문제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해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로부터 평가받고 이런 것들이 정치 그렇습니다. 영역인데 지금은 굉장히 수세적 방어적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으셨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혐중 시위 때문에 사실 법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예, 법안이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일종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걸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구난방 입법을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체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혐오차별에 관련한 법제도를 좀 정비해 놨으면 이런 혐중 시위 같은 게 있었을 때 조금 더 제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이제 문제의식이 지금이라도 생겼으니까 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이 혐오차별 관련된 법제도를 좀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좀 입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게 혐오가 그냥 누군가의 취향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에서 반드시 배제시켜야 되는 그 무엇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